안녕하십니까. 가설 검증을 통한 임상시험 분석이라는 주제로 시범 탐구를 진행한 박건, 강민준, 정진원입니다. 목차입니다. 가설 검정이란 표본의 정보, 임상시험에서의 가설 검정, C테스트와 T테스트입니다. 가설 검정이란 무엇일까요? 가설 검정이란 특정 데이터 일부를 보고 판단을 내릴 때 실제로 전체에도 동일한 상황이 적용될까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데이터 분석에 대한 메타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포철고 학생 무작위 50명의 시기별 모의고사 성적 그래프가 증가 추세라고 할 때 포철고 학생 전체의 모의고사 성적은 증가한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실제로 그러한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가설 검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0명이 아니라 150명이었다면 무작위 추출 150명 모두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은 우연이다 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즉 특정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처럼 표본의 크기를 늘릴수록 일부를 통한 전체의 추정 정도는 정확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50명도 아닌 20명 정도를 무작위 추출한 상황에서는, 즉 비용을 줄인 상황에서는 이를 근거로 전체 학생의 그래프 추이가 증가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얼마나 이를 믿을 수 있을까요? 먼저 표본의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부를 통해 전체를 추정하고자 한다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얼마나 믿어야 할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B값을 도입하여 B값이 특정 값보다 작을 때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받아들이기로 약속합니다. 우리가 표본 조사한 집단은 크게 두 가지 값으로 이를 동일시할 수 있죠. 평균과 표준 편차입니다. 그렇다면 P값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확률입니다. 조사를 시행하여 표본이 해당 표본일 확률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구할까요? 먼저 모집단에는 X와 시그마, 표본 집단에는 X바와 S, 각각 평균과 표준 편차에 해당하는 값이 있습니다. 표본 집단은 모집단의 부분집합인데, 표본 집단이 실제 이 표본 집단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의 확률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먼저 Z값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Z는 시그마 나누기 루트 n분의 X바 마이너스 뮤로, 뮤는 모집단의 평균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대상값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n이 30보다 크면 이 z값을 활용하고 n이 30보다 작다면 z가 아닌 t값을 활용합니다. 여기서 역설적인 것은 표본을 추정할 때 시그마인 모집단의 정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집단의 정보를 모릅니다. 따라서 n이 30보다 클 때는 이에 의해서 시그마를 s로 대체할 수 있고, 따라서 z값을 활용하여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n이 30보다 작을 때는 이를 못하기 때문에 t값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모 표준편차와 표본 표준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모 표준편차는 추정 대상 전체에 대한 정보로 알 수 없습니다. 표본 표준편차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값으로 이 값을 통해 n이 30보다 클 때, n이 30보다 작을 때를 나누어서 각각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표본이 구성할 확률 자체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이 아까 말한 n이 30보다 큰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사한 표본이 어느 정도의 확률로 조사당할 수 있는 표본인지를 알게 된 것이고, 이 값이 극도로 작다면 다른 원인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아까 제일 처음 예를 들었던 것으로 보겠습니다. 포철고 50명의 데이터를 평균 표준 편차를 구하고 이를 통해 표본의 확률을 조사합니다. 해당 표본 집단을 모집단 중 추출할 확률 P가 극히 작다면 이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도, 특정한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유의 수준을 약속하여 0.05보다 P값이 작다면 우연히 작은 확률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이유가 있어 발생한 것으로 약속합니다.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귀무가설은 앞의 상황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도입하는 것입니다. null hypothesis로 처음부터 벌일 것을 예상하고 세우는 가설입니다. 의미 있는 결과가 없는 경우의 가설을 의미하고, 이를 부정하여 통계적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합니다. 대립가설은 alternative hypothesis로 귀무가설과 대립되는 의미입니다. 증명하고자 하는 의미 있는 결과를 가진 가설로 귀무가설을 부인함으로써 대립가설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임상시험에서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상시험에서 사용되는 가설에는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이 있습니다.
기무가설은 H0으로 약물의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가설이고, 대립가설은 H1으로 약물의 효과가 있다는 가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설 검정 방법에서 사용되는 P값은 기무가설화에서 관찰된 자료 혹은 더 차이가 나는, 즉 기무가설과 멀어지는 자료를 얻을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P값 해석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P값이 작다는 것은 기무가설의 확률이 작아져서 대립가설을 받아들인다는 결론을 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P값이 충분히 작지 않은, 통상적으로 0.05 이상인 경우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게 되고 기무가설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설 검정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료법에 효과가 없다는 기무가설 전제하에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즉 P값이 0.05보다 작은 결과를 얻었을 경우 기무가설 전제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전체 5% 미만임을 의미하게 되므로 처음에 전제했던 기무가설이 틀린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약물에 실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관찰된 것으로 간주하고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제 양측 검정과 단측 검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측 검정은 아래의 그림처럼 차이의 양방향 다 고려하는 검정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모집단의 효과 또는 차이의 방향에 대해 명확한 예측이 없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또 단측 검정입니다. 아래의 그림처럼 차이의 한 방향만 고려하는 검정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모집단의 효과 또는 차이에 대해 명확한 예측을 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G테스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G테스트는 두 집단의 평균 비교를 통한 가설을 검증하는 분석 기법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고 있는 경우에 G테스트를 사용하며 표준 편차를 모를 경우 T테스트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표본의 크기가 30보다 크다면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정규 몸풀을 따른다고 보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를지라도 G테스트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G값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G값의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X바는 표본 평균, 뮤는 모평균, 시그마는 모표준 편차, N은 표본의 크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제 G테스트를 이용해 가설 검정 방법을 시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임상실험입니다. 한 신약 개발 연구자가 반응 속도에 대한 신경 약물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약물을 쥐 100마리에게 주사하고 신경 자극에 노출시킨 뒤 반응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과연 이 약물이 반응 속도에 영향을 끼치는가를 알아보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먼저 가설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귀무가설은 약물이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이고, 대립가설은 약물이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입니다. 이제 실험 결과, 약물을 주사하지 않은 쥐의 평균 반응 속도는 1.2초이며 주사를 놓은 쥐 100마리의 평균 반응 속도는 1.05초이고 표준 편차는 0.5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기무가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약물이 있어도 여전히 쥐의 평균 반응 속도는 1.2초임을 의미하게 됩니다. 대립가설은 약물이 있으면 쥐의 평균 반응 속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기무가설이 맞다고 가정한 후 검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표본 평균 1.05초와 표준 편차 0.5를 활용하여 기무가설 내에서 위와 같은 결과, 즉 평균 반응 속도가 1.05인 결과와 더 차이가 날 확률을 구해보겠습니다. 즉 P값을 구해보겠습니다. P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G값을 구해야 합니다. G값은 1.05 마이너스 1.2분의 0.05이므로 마이너스 3을 얻게 됩니다. 이제 P값을 구해보겠습니다. P값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기무가설 하에서 관찰된 자료 혹은 더 차이가 나는 자료를 얻을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실험은 약물이 반응 속도를 낮출 것이라는 명확한 예측을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측 검정을 사용하게 됩니다. 표준 정규 분포를 사용하여 G값이 마이너스 3 지점을 찾고 표준 정규 분포표를 사용하여
이때의 확률이 0.13%임을 알게 되었으므로 P값은 0.0013을 알게 되었습니다. P값이 0.05, 즉 5%보다 작기 때문에 규모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 즉 약물의 효과가 있음을 채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t-테스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t-배율이라는 것은 두 표본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해야 할 때 사용하는데, 신약 개발과 같은 상황에서 위약군에게는 가짜약을, 실험군에게는 진짜약을 투여하고 이 집단 사이 발생한 차이가 얼마 정도인지를 설명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표본 평균을 비교하게 되고, 표본 평균의 비교이기 때문에 항상 오차를 수반합니다. 이 오차를 표준 오차라고 하는데, 표준 오차는 표본 통계량의 표준 편차로 나타낼 수 있고, 평균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모집단에서 각각의 표본을 뽑아 표본 평균을 계산하게 되면 각 표본 평균이 분포를 가지게 되는데, 이 분포가 오차고 이를 표준 편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t-배율을 한마디로 말하면 차이를 불확실도로 나눈 값이고, 이는 이 정도 차이 나고 그러면서 오류는 이 정도야 라고 설명해 주게 됩니다. t-배율을 수학적으로 정의하게 되면 분자에는 x1바 -x2바를 써주고, 즉 표본 평균의 차이를 써주고, 분모는 불확실성으로 나눠주게 되는데, 이 불확실성은 수학적으로 표준 오차로 할 수 있으므로 표본 평균의 차이의 표준 오차를 써주게 됩니다. 다음은 이 불확실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으로 넘어갈 때 각 표본의 추출이 독립적으로 시행됐으면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t-테스트에서 기무가설은 두 표본 사이의 차이가 없다, 대립가설은 두 표본 사이의 차이가 있다고, t-테스트에서는 기무가설을 가정하고 t-검정을 통해 기각하거나 채택을 결정합니다. t-분포는 자유도, 즉 n-2에 의해 결정되는 분포로 표본의 수가 적을 때 정규분포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t-테스트는 먼저 추출한 두 표본으로부터 t-배율을 계산한 뒤 p-분포상에서 이 t-배율보다 극단적인 값이나 이 t-배율만큼의 값을 가질 확률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이 확률에 따라 기무가설을 기각하거나 채택합니다. t-검정의 종류 중에는 먼저 하나의 표본을 추출해서 이 표본 평균의 가설값이나 목표값과 비교하는 1표본 t-검정, 그리고 두 개의 표본을 추출하는 2표본 t-검정, 그리고 예를 들어 한 집단에 대해서 시간 텀을 두고 표본을 추출하여 비교하는 쌍체 t-검정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임상시험에서 t-검정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우울제의 치료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40명의 환자를 20명씩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무작위 배정한 후 실험군에는 항우울제를, 대조군에는 위약을 투여합니다. 1개월 뒤 환자의 우울증 점수를 측정하고 t-검정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실험에 사용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t-검정 결과입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t값은 -2.72로 계산되었고 p값은 0.005로 산출되었으므로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겠습니다.